자, 위기 요인 및 통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놈도 중요합니다. 그죠? 문제 내기가 딱 좋잖아요. 뭐 어떻게 문제 낼 수 있을까요? 요거 매핑 관계. 요 매핑 관계로도 문제를 내기도 하고, 이 의미를 주고 여기 요 내용을 찾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의미와 의미 관계로 문제를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 위기 요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사생활의 침해예요. 자, 이 많은 데이터가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들의 관계에서 이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정보들이 유출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사생활 침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한 통제 방안은 무엇이냐? 자,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통해 해결하기보다 뭐다? 개인정보 사용자의 책임으로 확인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동의해서 책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의 관계는, 자, 두 번째 위기 요인은 책임 원칙 훼손이에요. 자, 이 의미를 볼게요. 빅데이터 분석이 발전하면서 정확성이 증가했으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까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유출되는 게 사생활의 침해라고 했어. 자, 책임 훼손은 뭐다? 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알고리즘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예측치 못한 그 결과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 결과 기반 책임 원칙 고수예요. 자, 그래서 특정인의 성향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닌 결과, 비슷하죠, 그죠? 책임 결과. 근데 단어가 살짝 달라집니다. 행동 결과를 보고 어떤 처벌의 수위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은 데이터 오용과 알고리즘 접근 허용이에요. 자, 데이터 오용은 데이터 활용자의 과신으로 잘못된 가치를 비즈니스에 적용하여 직접적인 손실, 즉 자신 있어. 막 이렇게 돌려봤더니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결과를 진짜 옳은 결과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즈니스 가치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알고리즘 접근권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걸 대응하는 전문가를 뭐라고 합니까? 알고리즘리스트라고 하죠. 자, 알고리즘 잘 분석해가지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리스트에 대한 근거가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서 데이터 오용에서 알고리즘 접근 허용으로 위기 요인 통제 방안을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빅데이터 관련 법 제도도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여기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데이터 3법 이렇게만 이제 출제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은 뒤에 가면 또 상세한 내용이 나올 텐데 일단 법에 대한 의미부터 아셔야 돼요. 자,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의 활용 근거를 마련한 법이 데이터 3법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포함해가지고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을 했고요. 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이제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요 세 가지 개정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정보 활용성을 특정 목적에 한해서는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가 뭐다? 빅데이터의 활용 근거를 만들어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놨어요. 자,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 크게 개인의 정보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정보, 두 번째가 가명정보, 세 번째가 익명정보예요. 자, 개인정보는 정보 자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가명정보는 어떠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결합을 했었을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그건 가명정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명정보 네모 쳐놓을게요. 자, 그리고 익명정보는 뭐냐? 어떠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결합했었을 때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익명정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익명정보를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가명 정보는 어떤 정보를 결합을 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 밑에 이 세 가지 목적으로는 가명 정보를 사용을 해도 정보 주체, 즉 개인에게 동의 없이도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야. 이게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이고요. 가명, 익명, 개인 요 구분을 한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서는 뭘 제시를 해줬다? 세 가지 목적.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보전의 목적으로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마련해 준 내용이다. 자, 그러면서 뭘 할 수 있게 했다고요? 빅데이터 활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래서 빅데이터 측면에서는 이 데이터 3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가명, 익명 정보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 가명은 추가 정보를 더했었을 때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거. 익명 정보는 뭐다? 추가 정보를 더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정보를 익명 정보. 아까 가명 정보 제가 방금 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가명 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더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합니다. 자,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까 법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정보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용을 봅니다.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를 직접 수집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해서 수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된 자료 등에서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게 이제 기본 정보 원칙이고요. 자,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수집 목적 내 이용이 가능한 경우. 자, 요게 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사례를 주고 나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려고요.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놨고요. 수집 및 수집 목적 내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냐? 자, 동의를 받은 경우는 이용 가능하겠죠? 그죠? 두 번째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특정인이 있어. 특정인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 활용을 할 수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지금 병원에 누워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빨리 처리는 해야 돼. 자,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막 재난이 막 지금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재난 상황이야.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 다 찾아가면서 동의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정부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자, 명백히 정부 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필수 고지사항. 자, 요것도 아닌 것은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고지해야 되고요. 자, 수집하려는 개인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항목들을 고지해야 되고요. 자, 이거 언제까지 활용할 거야? 언제까지 보유할 거야? 보유 및 이용기간 고지해야 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도 개인정보 수집할 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원가입할 때 보면은 개인정보 입력하잖아요. 거기에 뭐 읽어보라고 내용이 나올 텐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집 제한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건데, 자,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우리가 식별정보하고 민감정보, 그리고 식별정보에서는 또 준식별자와 식별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그럼 크게는 이제 민감정보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 식별정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만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번호죠. 자, 그걸 식별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제출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민감정보는 자, 이렇게 것들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종교적인 사상이라든지 신념, 노동조합 및 정당의 가입 탈퇴 정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정보,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 정보,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감 정보는
어떤 특정 정보들끼리 결합하면 개인을 당연히 식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감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비식별화요. 그럼 이제 아까 민감 정보도 그렇고 이제 식별 정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호화를 합니다. 근데 민감 정보는 어떻게 돼요? 이런 정보들이 결합이 되면 개인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비식별화라는 처리를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비식별화란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 개인을 어떻게 한다?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우리는 비식별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비식별화를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아주 고기 5개예요. 자, 요것도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외우시고 의미도 아셔야 되거든요.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대가리를 따가지고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가총삭범마 이렇게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삭범마. 제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두음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가명 처리는 뭐냐? 개인정보의 주요 식별자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뭘로 바꿨어요? 예, 임꺽정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걸 이제 가명 처리라고 하고요. 총계 처리는 데이터에 각각의 값이 각각의 값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총합 값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임꺽정, 홍길동, 인콩지 키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평균 키 165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삭제입니다. 필요 없는 값 또는 식별자를 삭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있죠?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버리고 90년대생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뒤에 있는 첫 번째 자리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1, 3은 남, 2, 4는 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90년대생 남자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버리고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삭제라고 하고요. 자, 범주화입니다. 특정 범주로 변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35세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구간으로 30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3, 4회는 구간으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3, 40대 사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마스킹은 어떻게 하는 거다? 식별자를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홍길동을 홍땡땡이라고 바꾸는 방법을 데이터 마스킹이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ADSP에는 이 각각 처리 기법에 따른 세부 기술을 묻는 문제까지 출제는 되진 않았어요. 근데 혹시라도 가명 처리 세부 기술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좀 이제 좀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구분하셔서 체크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앞에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자, 가명 처리를 비식별화를 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비식별화 처리를 했어. 방금 아까 가총삭범말을 이용해서 했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비식별화 했는데 다시 개인을 우리가 식별화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걸 뭐라고요? 재식별화예요. 자, 그럼 재식별화에서도 안전한가라는 것을 평가하거나 혹은 이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프라이버시 기반 추론 방지 기법이라고 해요. 자, 그때 3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가 K 익명성, 두 번째가 L 다양성, 세 번째가 T 근접성이라고 하는데 자,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KLT 방법이라고 해요. 자, 이건 명사입니다. 자, K 익명성은 뭐냐? 자, 아까 우리 민감 정보 있었었죠. 그리고 제가 식별자까지는 설명드렸어요. 근데 준식별자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제가 식별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준식별자는 예를 들어가지고 좀 더 가까운 거, 식별자에 좀 더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이름, 자, 이런 것들을 준식별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그걸 구분을 해놓고 민감 정보는 아까 이제 종교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 얘기했었잖아요. 자, K 익명성은 먼저 준식별자가 대상이고요. L 다양성과 그리고 T 근접성은 민감 정보가 대상이에요. 그럼 K 익명성은 예를 들어 5건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5개의 데이터를 50건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걸 5개씩 동질 집합을 만들 건데 그때 뭐가? 준식별자가 유사한 놈들끼리 묶어버리는 거야. 자, 그걸 해서 이제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L 다양성과 T 근접성은 민감 정보를 한다라고 했죠. 자, L 다양성은 K 익명성과 똑같은데 뭐가 대상이다고요? 민감 정보가 대상인 거예요. 자, T 근접성은 조금 달라요. 얘는 데이터의 분포를 전체의 분포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동질 집합의 분포가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는 T 근접성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그 교재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것도 기출이에요. 이것도 몇 번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 좋은 거 알겠어.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역량은 무엇이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원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고 소스, 원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품질 좋은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없는 데이터가 있다면 만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기술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에도 생성형 AI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좀 더 진화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분석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력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알고리즘리스트 뭐예요? 알고리즘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알고리즘리스트라고 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주 중요하죠. 그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 분석을 찾는 자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기술들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그 기술들을 필요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역할을 해주는 전문 인력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데이터, 기술, 인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IoT는 이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묻는 문제가 이제 한번 출제가 됐었어가지고 여기에 기재를 해놨는데요. 물리적 세계의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며 다양한 장치가 뭘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데이터를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새로운 가치 혹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사물 인터넷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념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